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속보치와 동일한 0.4%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를 감안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207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가 오르고 내리길 반복 중인데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 민간 소유의 땅값이 2천조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으로 시민단체는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른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20D 모델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른바 EGR의 결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실질 GDP 성장률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2%대 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4% 성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데요. 그러나 이번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건설 투자는 0.8%포인트 하향 수정됐고 민간 소비와 총수출은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상향 수정됐습니다.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면서 2.4% 성장했고 서비스업도 의료, 보건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0.6% 성장했지만 건설업은 4.9%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2%, 정부 소비는 1.4%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는 6%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6% 증가했고 수입은 운송 장비가 늘면서 1.2% 증가했습니다.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은 실제로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잠정치랑 속보치랑 같게 나오면서 사실상 연 2%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대 달성하기 위해서 3분기와 4분기 각각 0.6%는 나와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0.5에서 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봤는데요. 이를 위해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0.97%를 기록해야 가능합니다.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3분기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은 BMW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불과 일주일 사이 BMW 차량 6대에서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죠. 국토교통부가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화재 원인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번 화재들 살펴보면 불이 난 원인이 좀 제각각이라고요. 네, 지난 BMW 차량 6대는 모두 지난해 화재 사고의 원인이었던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에서 불이 난 OGT 모델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장치 주변에 열을 받은 흔적과 소음기 내 하얀 가루가 발견됐지만 차량 소유자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성남에서 화재가 발생한 525D 차량은 터보차저 파손과 엔진오일 유입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파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도로에서 불이 난 X6 차량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 장치 파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파열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연료 장치에 문제도 있었다고요? 네, 경기도 의왕과 서울 마포에서 불이 났던 차량들은 연료가 새면서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경기도 의왕에서 불이 난 640D 차량은 연료 리턴 호스와 연료 공급 장치 간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가 원인으로 판단됐습니다. 마포에서 불이 난 320D는 연료 공급 호스 중간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연료가 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 부실 탓에 불이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솔린 차량인 328i의 경우 배기가스 중 유해 성분을 감소시키는 3원 촉매 장치 관리 부실이 화재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에서 잘못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게 떨어지면서 2070선이 붕괴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죠.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어떻습니까? 네, 오늘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2070.92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개장 때 어제보다 0.82% 내린 2079.02로 출발한 뒤 이후 9시 20분 결국 1% 넘게 떨어지며 2070선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18억 원, 기관이 233억 원 순매도하며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은 74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89%, 2.24% 급락했고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등 다른 10위권 이내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상당히 부진하다는 건데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네, 현지 시간으로 2일 어제 뉴욕 증시에서 글로벌 무역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와 경제 지표 부진이 겹치면서 나스닥 지수가 1.12% 떨어지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를 절하해 미국 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두 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의 11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48.1을 기록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재부각된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확대,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하락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환산 주가가 국내 상장 주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를 제치고 황제주 자리를 차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이버가 황제주에 등극을 했어요.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종가 기준 네이버의 환산 주가는 857만 5천 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 삼성물산, NC소프트, 넷마블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만 해도 네이버는 넷마블과 SK에 뒤져 환산 주가가 3위에 그쳤었는데요. 7월 초 1위에 올라선 뒤 점점 더 격차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환산 주가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네, 환산 주가란 회사마다 다른 액면가를 5천 원으로 동일하게 맞춰서 계산한 한 주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액면가가 100원인 네이버의 경우 주가에 50을 곱해 환산 주가를 산출합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도 전해주시죠. 네,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의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021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7.5% 늘면서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광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 콘텐츠와 금융 등의 사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업체인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도 향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주가도 지난해 말 12만 2천 원과 비교해 40% 넘게 올랐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최종 후보들을 추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신한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군들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숏리스트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3명에서 4명으로 압축된 최종 후보군을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최종 후보군에는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등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송 기자, 숏리스트 그러니까 최종 후보군은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회추위가 숏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 숏리스트를 대회에 공개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회추위는 선임 과정에서 외압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 선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단독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공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한금융 내부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회추위의 비공개 진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신한금융회장 인선과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고, 신한금융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선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회추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열리게 될 회추위가 최종 후보군을 공개할지 여부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금융권 인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달 행장 임기가 끝나는 농협은행이 차기 CEO 선임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 행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르면 오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선거는 3파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농협은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차기 행장이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네, 빠르면 오늘, 규정상 늦어도 24일까지는 차기 행장 후보 1명이 확정됩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오늘 계열사 대표들을 추천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첫 회의가 지난달 15일에 열렸고 오늘이 네 번째 회의인데, 오늘 회의에서 차기 행장 후보 1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지주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내규상 첫 회의일로부터 40일 이내에는 이 지주 임추위가 차기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24일에는 차기 후보가 확정됩니다. 오늘 임추위에선 은행뿐 아니라 농협손보와 농협생고, 농협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 차기 후보들도 논의합니다. 그렇군요. 차기 농협은행장 후보군은 어떻게 됩니까? 네, 금융권에선 이대훈 현 행장과 최창수 현 지주 부사장으로 2파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부사장은 직전엔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을 지냈고요. 계열사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농협중앙회의 김병원 회장과는 전남 나주 동향 출신입니다. 이대훈 행장이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 2018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농협은행을 이끄는 3년임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간 계열사 대표 임기 관행이었던 1년 플러스 1년, 이렇게 2연임을 깨는 이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금융투자협회 소식도 알아보죠. 금투협회 회장 선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총 3명입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정기승 KTB 자산운용 부회장에 이어서 어제 출마 의사를 밝힌 신성우 전 IBK 투자증권 대표까지 이렇게 3명입니다. 금투협회장 선거는 당장 내일 오전이면 후보 지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로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하면 총 296구 정회원 투표를 거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전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 내년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 시한을 또 넘겼습니다.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직 저물가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먼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로 넉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11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날씨 등의 영향으로 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도 1년 전과 비교해 0.6%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 9월과 같고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연이어 낮은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을 저물가의 원인으로 보며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죠. 네, 어제가 법정 처리 시한이었는데 여야는 강경 대치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긴 건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인 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책임을 떠넘겼고 반대로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아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졸속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한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 민간 소유 땅값이 2천조 원이나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대 정권 중 살펴보면 가장 가파른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땅값을 더한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1경 1,54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소유 땅 2,055조 원을 빼면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입니다. 지난 1979년만 해도 민간 보유 토지 총액은 325조 원에 불과했는데 40년 만에 30배나 늘어난 겁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역대 정권별로 땅값 상승액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권별로 보면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땅값이 3,123조 원 올라 가장 크게 올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이 오히려 195조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는 1,107조 원 증가에 그쳤는데 출범 2년째인 문재인 정부에선 벌써 2,054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나누면 이번 정부 시기에 연간 땅값 상승액은 1,027조 원으로 역대 다른 정권의 연평균 상승액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실련은 집값과 땅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달에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생산 절벽에 자동차 업계는 구조조정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장남 김동관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들 윤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왔죠? 네, 올해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판매가 잘 되고 중견 3사로 불리는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에는 현대차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39만 2천여 대를 팔았는데 지난해보다 2.8% 감소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출시된 신형 그랜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실적이 하락했고 해외 또한 신흥 시장에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르노-삼성과 한국-GM은 근무 체계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한국-GM은 최근 창원 공장 비정규직 560명에게 해고를 통보를 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구조조정 움직임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르노-삼성은 내년 초 닛산 로그 위탁 생산 계약이 끝난 후에 일감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추가적인 구조조정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쌍용차도 이미 임원수를 20%까지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 철수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한국-GM까지 중견 3사 업체들의 구조조정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에 여러모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죠. 하나그룹의 장남 김동관 전무가 승진을 했어요. 네, 2015년 전무로 승진한 이후 4년 만인데요. 회사 측은 올해 인사에서 태양광 부문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부사장 승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사장은 내년 1월 합병되는 하나큐셀과 하나케미칼의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기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요, 향후 경영 승계 본격화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합병을 통해서 여러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사업이 한 회사에 모이게 된 상황인데 김 부사장이 핵심 직책인 전략 부문장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장남 김동관 부사장은 화학과 태양광 방산 부문을, 그리고 차남 김동원 상무는 하나생명 등 금융 계열사 부문을 나눠서 맡게 되는 형식으로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 여러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이 일부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이유,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먼저 현대제철의 희망퇴직 대상 어떻게 됩니까?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966년 이전에 출생한 만 53세 이상 사무직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난달 25일 시작했고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년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일시 위로금 250만 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녀 한 명당 1,000만 원의 교육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대제철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전직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직 프로그램은 신청자에 한해 올해 한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직 앞둔 직원들에 대한 경력 지원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는 경영 환경 악화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옵니다. 철광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희망퇴직에 나선다는 건데요. 현대제철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또 6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분기 흑자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전직 프로그램은 실적 악화와 관련이 없다며 정해놓은 인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에서 3분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은 2조 1천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6% 줄었습니다. 이는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영업손실이 확대된 영향으로 같은 기간 보험 영업손익의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106.2% 늘었습니다. 앞으로 부처별로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 채용 시 동일 직무 분야에 대해 일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은 명단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개정 법률 공포안을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 노력을 강화하고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정부가 각 광역단체장들과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가량 떨어지며 2079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8% 하락세입니다. 62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장중 5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현재 보시면 0.79% 하락하면서 지금 5만 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등으로 SK를 제치고 실질적인 황제주 자리에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식 덕분인지 0.58% 상승하며 1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지난달 실적이 전년도 동기 대비 2%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의 판매 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0.41%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는 12만 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큐셀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0.81% 하락하고 있습니다. 2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